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묘사되는 아시아 조직 폭력배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검은 정장을 입고 의리와 명예를 중시하며 어딘가 낭만적이까지 했던 그들의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아시아 범죄 조직은 영화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이들이 벌이는 일은 칼이나 총이 아닌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범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죠. 컴퓨터 한 대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를 훔쳐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동남아시아의 한 구석,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안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나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거죠. 미얀마와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라는 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범죄 제국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도를 사이버 범죄의 중심지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인도에서도 많은 인터넷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말 큰 범죄 조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 세 나라가 현재 전 세계 사이버 사기의 가장 큰 거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숫자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세 나라에서 벌어진 사이버 사기로 얻은 수익이 대략 45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친 것의 42%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연간 국방비가 대략 5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세 나라의 사기 수익이 그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동시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아편센 지역이기도 하고 메스암페타민 같은 합성 마약의 가장 큰 유통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황금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2019년 마약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33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월터 화이트가 420명 정도 모인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백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이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는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십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력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죠. 수백억 달러짜리 범죄 기업 안에는 여러 개의 자금 세탁 조직들이 숨어 있고 이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설계된 시스템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 답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부패와 지정학적 문제들, 그리고 장기간의 정치적 불안정이 이 지역을 범죄 조직들이 뿌리내리기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가 되어왔고, 냉전 시기부터 계속된 정치적 혼란이 법질서의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 거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은 현지에서 생겨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멕시코에는 멕시코 카르텔이 있고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이버 사기와 마약 거래의 대부분은 중국계 국제 범죄 조직들이 기획하고 통제하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죠. 이들은 주로 보안이나 단순 노무 또는 정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마약 자금과 사이버 사기 수익이 들어오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자금 세탁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해졌거든요. 이른바 레이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돈들이 은행과 핀테크 앱,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세탁됩니다. 각각의 단계가 돈의 출처를 숨기는 층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탁된 돈들은 카지노나 정당한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자산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와 자원이 필요한데 메콩 지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곳이 첨단 기술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광범위한 네트워크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중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설들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대부분이 중국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킹스 로만 카지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 조직이 운영되는 곳인데 카지노와 주변의 황금 삼각지대 경제 특구 전체가 완전히 중국인 사업가 자웨이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은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 자금 세탁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웨이는 과거 중국에서 미군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지만 현재는 라오스에서 사실상의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왕그룹이나 프린스그룹 같은 겉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계 대기업들도 자체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세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희왕그룹은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 암시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도난 물품을 거래하고 노예를 감시하는 각종 불법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플랫폼에서는 심지어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프린스 그룹 시설들은 최근에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노동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대규모 사기 시설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왜 정부는 이런 범죄자들을 처리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벌어지는 부패의 규모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뇌물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최고위 기관들이 범죄 조직의 지휘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미 국가 차원에서 범죄 조직과 하나가 된 상태인 셈이죠. 라오스부터 살펴보면 라오스 정부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 자웨이에게 황금 삼각지대 경제특구에 대한 99년간의 토지 임대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실상 그 지역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렸죠. 자웨이의 보안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는 국가 경찰조차도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 나라의 일부 지역이 외국인 범죄자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허용되는 걸까요? 라오스 정부는 경제특구 지분의 22%를 소유하고 있고 자웨이와 다른 중국 프로젝트들로부터 수수료와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에 범죄 조직과 손을 잡은 것이죠. 캄보디아로 넘어가면 범죄 조직들이 최고위 정치 가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왕그룹의 이사회에는 훈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토가 앉아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인 첸무는 현재 총리인 훈 마넷의 고문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부총리인 사이 로카와도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범죄 조직들이 정치인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미얀마는 더욱 복잡합니다. 범죄 조직들이 군사 쿠데타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민족 무장 조직들 양쪽 모두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불안정했던 미얀마 경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사실상 무너져 버렸고, 현재 진행 중인 내전의 양쪽 진영 모두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계 범죄 조직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들은 마약 거래와 KK파크 같은 대규모 사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고, 민병대들이 필수적인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니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기도 어려워진 거죠. 주요 조직 범죄가 번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기국가라는 개념이죠. 사기국가는 수십 년간의 취약한 정치제도와 동남아시아 본토의 불안정한 역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들 국가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메콩 지역은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식민지 시대 강대국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빨아들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독립 후 새로 구성된 정부들은 매우 빠르게 붕괴될 수밖에 없었죠. 미얀마는 1950년대부터 여러 차례 내전에 휘말렸고,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문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며, 라오스는 의지와 상관없이 대규모 분쟁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조직 범죄를 개혁하고 단속하는 데 분주한 반면, 메콩 지역의 국가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취약한 상태를 유지했고, 특히 중국 조직 범죄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범죄들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중국 전역에서 전례 없는 부패 척결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우연히도 그의 주요 정치적 라이벌들을 숙청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이런 숙청 과정에서 자금 세탁에 연루된 많은 중국 범죄 조직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카오에 카지노를 둔 조직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했습니다. 우연히도 이 시기는 현지 정부들이 규제가 적고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특별 경제구역들을 출범시키기 시작한 때였고, 범죄 조직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들은 또한 거대한 규모의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악용해서 범죄 네트워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합법적인 카지노나 호텔 프로젝트로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 조직들은 수백만 달러를 부동산으로 세탁하고 공무원들로부터 정치적 보호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우산에 숨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카지노들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자금을 세탁할 수 없게 되자 범죄 조직들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비어있는 카지노와 호텔들이 사이버 사기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기들은 처음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소액의 돈을 딸 수 있었지만 큰 금액을 입금하면 계정이 잠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단순한 형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나중에 이른바 돼지 도축 사기로 발전했습니다. 매우 긴 과정이지만 결국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즉 돼지는 높은 투자 수익률이나 낭만적인 관계를 약속받으며 미끼를 물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기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높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먹이주기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짜 성공 때문에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 이때부터 도축 단계가 시작됩니다. 사기꾼들은 대출을 받거나 개인 저축을 털어서 투자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죠. 사기꾼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챙겼다고 판단하면 모든 관계를 끊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친구분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로맨스는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 줄거리보다도 더 억지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기꾼들은 수년간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털어가려고 가스라이팅하고 조작하는 데 능숙하니까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심리학적 조작 기술이 매우 정교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공지능 챗봇이 아닙니다. 실제로 AI를 사용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이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 딥페이크 기술과 실제 인간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섞인 것입니다. 문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데 필요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돈으로 사람을 꿰거나 구직 신청서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세계 최대의 인신매매 지역이기 때문이죠.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득 기술직을 약속하는 가짜 구인 공고들이 소셜미디어나 구인 포털에 퍼집니다. 문제는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직접 와서 면접을 봐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죠.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곧바로 납치당하고 소지품들은 압수당하며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시설로 보내져서 빚을 갚기 위한 강제 노역에 투입됩니다. 물론 모든 노예 제도가 그렇듯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문과 학대, 굶주림이 따르거나 아예 다른 수용소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시설에서는 사람들이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로 일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를 알아차리고 이들 국가의 자금 세탁 조직들과 범죄 단체들을 소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메콩 지역은 국가들이 장기간 불안정을 겪을 경우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기 쉬운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에 깊이 뿌리박힌 문제들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설들 대부분이 인신매매된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표적이 된 피해자들도 대부분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이들 국가 내에서 경찰을 파견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일방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 군대와 경찰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했던 거죠. 중국은 이제 범죄 조직들을 선택적으로 단속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 정부들과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우호적인 범죄 조직들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펴보시죠. 후안 콕코이, 혹은 그의 별명인 부서진 이빨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부서진 이빨은 애국적인 사업가로 변신하여 미얀마 둥마이에서 범죄적 사기 제국을 재건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삼합회였던 14K 삼합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부서진 이빨을 단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중국 선전을 퍼뜨리는 박물관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보호막을 만들어낸 거죠. 쉬주앙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연계된
160억 달러 규모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미얀마 최대의 사기 조직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쉬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중국 국영 언론들은 처음에는 그를 모범 사례라고 불렀지만 2022년 태국 경찰에 체포되자 편의상 그가 베이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범죄자들을 연결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조금 의심스럽다는 점과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국가는 관광 산업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국적인 불교 유적지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중심지 중 하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온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죄와 마약, 납치가 이들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이미 자국민들에게 여행 경고를 발령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 산업이 점점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안타깝게도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많은 국가들이 인프라와 원조 프로젝트들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은 베이징을 통해 중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범죄 조직들이 물리적 프로젝트와 금융 네트워크를 납치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버마나 캄보디아를 비난하고 이를 자금 세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만 세 나라 모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하위 28%에 속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삶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사이 부패한 정치인들은 부패한 자금을 조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할 다른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미 이들 국가 내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들로 더욱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주변국들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들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들은 평화적 해결책이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점점 더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내 부패에 맞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 국가들 스스로가 범죄 조직과의 결별을 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시스템 안에서 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하려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언젠가 어둠보다 더 멀리 퍼질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